자, 이거 뭐냐? 그림 가는 음극선 실험, 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다 갖고 가자, 알겠지? 여기는 요 정도지. 요 정도 난이도로 그냥 나와서 암기하는 거니까. 사실상 어려운 건 뒤에 있는 동위원소 쪽이니까. 여기 파트 테마 5번에서는 동위원소가 좀 어렵다. 일단 이 위에 있는 그림과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대한 얘기지.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양쪽에 걸어줬다는 건 이 음극선의 무슨 성질을 보기 위해서인 거지? 음극선이 무슨 전하를 띠는 입자다라는 걸? 그렇지. 음전하를 띠는 입자다라는 걸 알기 위한 실험이라는 것도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얘가 쭉 직진하다가 이쪽으로 휜다 이거지, 그지?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 보시면 되고. 그 밑에는 바람기비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얘가 회전하겠지, 그지? 그거는 그렇지.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는 걸 알아내기 위한 두 번째 실험이었던 거고, 얘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실험인데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다, 그죠? 헬륨 원자핵. 양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금박을 무조건 통과를 하거나 무조건 다 반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대부분의 녀석들이 이 금박을 직선으로 통과해서 이쪽에다가 형광물질을 칠했고, 그죠? 그리고 정말 일부분이 이렇게 휘어졌다 이거지. 둔각으로, 그죠? 휘어졌다. 예각으로 휘어지고 이렇게. 그것은 무엇을 알아낸 거냐면 중간에 질량이 크고 그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말 작은 입자가 있다. 그게 원자핵이다라는 걸 알아낸 실험이라는 거. 이렇게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가는 전자를 알아낸 거고 나는 원자핵을 알아낸 거다 보시면 되고, 이 실험 결과로부터 톰슨과 러더퍼드가 제안한 원자 모형은 각각 톰슨이 제안한 것은 디귿입니다. 그죠? 러더퍼드가 제안한 것은 미음이죠. 리을은 이따가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 밑에 3번 가의 첫 번째 실험에서 음극선은 음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가의 두 번째 실험에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에서 발견된 입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아니죠. 이건 가에서 발견된 입자가 전자죠. 전자는 굉장히 작아서 무시 가능하고, 나에서 발견된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띨 것이고, 나에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라는 것도 알아낸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중심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가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는 문제는 다 맞아야 됩니다. 그지? 사실 시험 문제 나오면. 그리고 뭔가 뒤에 뭐가 많죠. 그죠? 하나씩 보자. 원자 또는 이온 WXY 플러스 ZE-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자료다. 양성자 수가 분명히 번호일 겁니다. 그죠? 이 녀석이 번호니까 얘 7번이고, 그럼 뭐야? 질소인가? 질소가 될 거고, 얘도 7번이네, 그지? 그럼 두 개가 동위원소일 겁니다. 얘가 11번이니까 나트륨이 될 것이고, 얘가 B니까 뭔지 몰라, 그지? B니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질량수가 14니까 여기다가 양성자 수가 나왔으므로 중성자 수도 좀 구할 수가 있겠다, 그지? 중성자 수는 이렇게 더해서 질량수니까 여기 7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14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위에다가 14 쓸 수 있고, 얘는 8이 되겠고 중성자가, 얘는 12개, 얘는 몇 개인지 몰라요, 그죠? 뭐 16-B개겠지 뭐, 그죠? 됐다. 전자수를 보니까 양성자수랑 같아요. 그러면 얘는 중성이라는 거고, 얘도 전자수가 양성자수랑 같아야 되죠. 중성이니까. 그러니까 A가 7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수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서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고, 얘는 전자가 10개인데 E-를 띈다는 건 양성자보다 전자가 2개 많다는 거니까 여기가 8이 되면서 얘는 산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5가 되면 되고, 동위원소를 있는 대로 써라. 그러면 양성자 수가 같은 거 쓰면 W랑 X가 되겠다. 그지? 나머지는 없어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Y네, 맞죠? 그죠? 맞죠? X와 Z의 중성자 수는 같다. 지금 Z의 중성자 수가 16 빼기 B인데 B가 8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얘 중성자 8개죠. 그죠? 그러니까 X 8개, Z 8개 맞고, W랑 X는 원자 번호가 7번으로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넘어가고 8번 볼까? 8번 전자수는 Y가 더 크다.
y가 더 큽니까? 똑같아요. 그죠? 아니죠. y가 10개고 z가 8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 w를 원자 표시 방법으로 나타내면 요거다 그랬는데 이거 맞니? w 양성자가 7개고 질량수가 몇이죠? 14니까 여기다 14만 쓰면 되는 거 그지? 그래서 틀렸고. 중성자 수가 가장 큰 것은 z다. z가 몇 개입니까? 8개인데 12개짜리 y가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화합물 WX랑 WZ랑 XZ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랬는데 WZ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사실 W랑 X랑 누구야? 같은 녀석이지. 동위원소지.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동위원소는 어쨌든 화학적 성질이 같다. 개인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를 입자 하나의 원자끼리 봐도 화학적 성질이 같고 분자로도 봐도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 다음에 3번 과학적 사실 가를 이용하여 만든 유머래. 재미가 없죠. 보시면은 얘가 어떤 유머야. 원자는 생각했다. 연병. 내가 전자를 잃는다면 난 긍정적으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성의 성질을 띈다 이런 거지. 전자가 무슨 성질을 띠니까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나는 양전하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엿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리튬 이온과 베릴륨 이온을 표시한 것이다. 자 보자. 일단 빈 공간을 좀 채워주셔야죠. 빈 공간이 없는데요. 여기 있죠. 수헬리 3번. 그러니까 얘 중성자 몇 개인 거야? 중성자 4개인 거죠. 얘 보자. 얘 베릴륨이니까 4번에 중성자 몇 개? 5개인 거죠. 그 다음에 전자를 좀 보자. 얘가 원래는 3번이야. 전자가 3개가 있어야 중성인데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전자 몇 개입니까? 얘는 전자가 지금 2개가 된다. 2개. 얘는 2 플러스야. 4번인데 얘도 전자 몇 개야? 얘 똑같아. 전자가. 그지? 그래서 기억. 리튬 7 플러스는 리튬 플러스는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 리튬의 중성자 수 4개는 얘의 양성자 수 4개와 같다. 그죠? 맞습니다. 이거 중성자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 써줘야 되는 거 4번. 4개. 디귿. 얘의 전자수가 2개고요. 얘의 전자수도 2개니까 합은 4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10이 됩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만 답이다. 넘어가자. 그 다음에 5번. 요거 이제 내신형 문제로 엄청 잘 나오죠. 그러면 전자수가 각각 2인 이런 거에다가 체크를 딱 해줘야 되는 거지. 전자수가 2개래. 원자 또는 이온 가나다의 원자핵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런 것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는 원자고 누구는 이온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원자핵만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이온은 몇 가지다? 한 가지다. 여기 이제 힌트가 되겠지. 이온은 한 가지고 얘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다. 만약에 얘가 양성자라면 그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양성자가 되고 얘도 양성자가 되는 거잖아. 오호. 그러면 전자수가 각각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전자수가 2개고 여기도 2개고 여기도 2개면 이온이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돼버리는 거지. 얘가 이제 1-이온 돼버리고 얘가 1-이온 돼버리고 얘는 원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온이 한 가지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양성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양성자는 여기 있는 얘고 얘가 중성자가 된다. 그리고 얘가 전자가 2개니까 얘가 이온이겠네. 그지? 얘는 그러면 -1 전하를 뜬다. 얘는 양성자가 2개의 중성자 하나고 얘 양성자 2개의 중성자 2개. 동위원소인가 봐. 2개가. 그죠? 어떤 건지 보자. 양성자 2개니까 2번 헬륨이겠네. 그래서 헬륨의 한 명은 3짜리 질량수, 한 명은 4짜리 질량수 가진 헬륨이다. 그래서 기억은 이거 맞는 얘기고 가는 이온이 되고 나와다는 원자 번호가 2번으로 갔습니다. 동위원소 얘기하고 있는. 6번 가자. 6번에 99%의 원자, 탄소 원자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머지 1%는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탄소가 원래는 우리가 원자량이 몇이지? 12로 우리가 그냥 근사값을 취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12.00 몇이란 말이지.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이렇게 자연계의 다른 질량수를 가진 녀석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12라는 질량수와 13이라는 질량수 사이에서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12다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사실 12.xxx일 거란 말이야. 맞죠? 어쨌든 기억은 뭐라고 있는 거야? 기억은 99%의 탄소 원자, 얘는 질량수가 12자란 말이야. 얘는 원자량이 12가 맞고, 만약에 얘까지 고려를 한다면 12.xx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C의 평균 원자량은 13보다 작아야 돼요. 12점 몇몇이니까. 중성자 수는 얘랑 얘가 같다 그랬는데 얘가 양성자가 6개고요. 얘는 양성자가 7개예요. 그러니까 중성자는 8개, 7개가 되니까 서로 같을 수가 없어, 그지? 이렇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브로민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각각의 비율인데요. 브로민은 35번입니다. 양성자가 35개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브로민이 어떤 녀석이 있냐면 질량수가 79짜리가 하나가 있고 질량수가 81짜리가 하나가 있어. 근데 비율은 누가 크냐면 얘가 비율이 더 큽니다. 오케이. 그럼 기억. 얘의 원자는 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크다 그랬는데 얘가 35번이기 때문에 질량수에서 35를 뺀 44가 중성자 수가 될 거고 전자 수는 양성자 수랑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35개. 근데 무조건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을 수는 없지. 여기서 뭐라고 했으니까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고 맞는 얘기가 되네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수소 1짜리랑 브로민 79짜리인데 얘랑 누구를 비교해라? 얘랑 비교하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사실 수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 비율에 영향을 안 주지. 누가 영향을 주냐면 여기에 있는 브로민이 영향을 주는데 얘가 존재 비율이 일단 더 커. 51%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얘가 많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8번. 러더포드 알파 입자 샬란 실험이다. 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원자의 구성 입자는 X다. X는 이제 양성자를 뜰 겁니다. 양성자래. 저기 양전하를 뜰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알파 입자 수는 여기 통과한 녀석들이 더 많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니은이 더 많아야 됩니다. 기억보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되고 X 원자핵은 전자보다 질량이 커야 되는 거. 이렇게만 알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9번. 다음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한 새 학생이다. 전자는 중성자보다 질량이 작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A 맞는 얘기했고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이거 맞는 얘기죠. 오케이. 중성자가 없는 원자는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수소. 수소는 총 3개가 있다 그랬지? 수소가 1번입니다. 1번, 1번, 1번. 얘가 양성자 하나짜리. 중성자가 없는 그런 특이한 원자가 되고 얘는 중수소. 얘는 3중수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맞는 얘기다. 다 맞다. 넘어갑시다. 표는 3가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다. 일단 이온입니다. 이온, 그죠? 이온이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가 어때야 되는 거야 일단?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얘랑 얘는 서로 양성자랑 중성자가 될 양성자랑 전자가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있어. 8개, 8개니까. 됐죠? 얘네들이 읽었겠지 뭐. 반대로 읽었니? 그러니까 반대로 읽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겠지. 그러니까 답이 없지. 그다음에 누구랑 누구도 양성자랑 전자가 될 수가 없어. 얘랑 개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기억이랑 디귿도 양성자랑 정자가 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누구랑 양성자랑 전자란 얘기예요. 하나 남은 조합이 있죠. 그렇죠. 요렇게가 양성자 전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 남은 요 디귿은 누구란 얘기야? 이 중성자다가 되는 거지. 됐죠? 됐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양성자가 0개일 수는 없어.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양성자가 0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중성자가 0개다면 되는 거고
여기 양성자가 전자가 0개다라면 되는 거고 여기 양성자가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번호를 매길 수 있겠다. 그죠? 뭐 이렇게 번호를 매겨보자.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수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도 없네요. 그럼 질량수 1, 그죠?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자리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나는 3번이야. 3번이니까 리튬이죠. 리튬인데 전자가 3개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자리고 양성자랑 전자랑 합한 질량수 7도 써줘야 되고 다는 8번이죠. 8번은 산소인데 2 전자가 2개 더 많으니까 중성자까지 합해서 16개 16이라는 질량수를 가진다. 또 써주면 돼. 그러니까 기억은 전자수 다 맞고요. 니은 나는 이렇게 쓰면 맞는 거죠. 사실 여기다가 3번 딱 붙여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맞고 가나다는 모두 양이온이다. 내가 아니죠. 가랑 나만 양이온이고 다는 음이온이다. 문제를 똑바로 읽어라. 실수는 용납할 수가 없죠.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나도 인정해. 처음에 너무 심했었어. 그 연습할 때 너무 심했어서 그래서 내가 막 고민을 많이 했지. 많이 줄었어. 계속 줄 겁니다. 신경 쓰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죠. 저도 하는데. 그럼 원자 XYZ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자입니다. 원자. 그죠? 원자이기 때문에 여기 양성자랑 전자 개수가 어때야 되는 거야? 이번에 이제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얘 있죠? 여기서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좀 색칠 좀 해줄게. 얘가 만약에 양성자라면 여기 양성자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고 색칠한 게 양성자라면 전자는 1개니까 이온이 돼야 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성자 1개, 색칠한 게 양성자라면 전자 2개니까 이온이 돼야 돼. 근데 원자만 나왔으니까 절대로 얘가 양성자가 될 수가 없고 여기 있는 얘가 양성자가 되고 여기 있는 녀석이 중성자가 된다. 기억이 맞고. 그럼 X가 양성자 1개짜리에 중성자 1개짜리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는 양성자 1개에 중성자 2개니까 이렇게 삼중수소. 얘는 양성자 2개에 리튬이겠다. 그지? 헬륨이겠다. 그지? 헬륨이고 질량수 3. 기억 맞고 니은 X와 Y는 동위원소니까 맞는 얘기고요. 질량수의 B. 질량수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2 대 3이네. 그지? 그러니까 틀렸다. 되는 거. 넘어갑니다. 12번. 이런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데 사실 요게 난이도 1단원과 비교했을 때는 뭐 속된 말로 좀 족밥이죠. 표는 원자 XYZ의 질량수랑 전자수분의 중성자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XYZ의 질량수가 12, Y가 14, Z가 13인데 지금 여기도 원자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 이제 한글로 안 쓸게 그냥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질량수가 12입니다. 근데 중성자랑 전자수가 1이야. 1. 그러니까 전자수랑 중성자수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거든. 예를 들면 뭐 3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4분의 4가 될 수도 있고 그지? 근데 만약에 얘라면 전자수가 하나지? 중성자수가 3개란 말이야?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 합한 게 지금 12가 나왔단 말이야. X라는 원자가.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여기 9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전자가 3개고 양성자가 9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에서 원자가 나왔는데 이 어떤 물리량 값이 전자수분의 중성자가 나오면 무조건 질량수의 절반으로 분자 분모가 채워져야 돼. 질량수의 절반이 몇이냐면 이게 6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6분의 6으로 항상 채워져야 되는 거. 얘는 절반 몇이야, 절반? 절반 7개입니다, 7개. 2가 7이야, 7, 그죠? 7. 오우. 그런데 전자수랑 중성자수가 몇인 거야? 3분의 4란 말이야. 이 값이 가능한 게 또 뭐가 있냐면 6분의 8. 됐네. 그래서 전자 개수가 6개니까 원자이기 위해서 양성자가 몇 개인 거야? 양성자도 여기 6개다.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 8개를 더해서 질량수 14가 나오는 거고. Z는 여기 똑같이 이 물리량 값이 1이라면 원자인 상태에서는
14라는 질량수 절반으로 나눠갖고 요 7이 들어오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하면 내가 전자의 개수가 전자 이렇게 쓰고 여기 중성자수 쓰고 밑에다 내가 양성자까지 좀 해줄게요. 얘가 6분의 6이죠? 6분의 6. 그럼 양성자가 6개. 그러니까 얘는 어떤 원소인 거예요? 6번의 원소인 거죠. 탄소인가요? 12번 이렇게 되겠고. 얘는 뭐야? 아까 뭐야? 6분의 8. 그럼 양성자 수가 몇 개? 6개가 되는. 전자가 6개니까. 그럼 얘도 6개의 양성자가 가진 탄소인데 질량수가 14짜리네, 그지? 됐고. 얘는 7분의 7이었죠? 전자개수 7개니까 양성자수 7개. 그러니까 질소입니다. 거기에 질량수 14짜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X와 Z는 동위원소가 될 수가 없고 중성자수는 Z가 몇 개냐면 7개고요. Y가 8개니까 작아야 돼요. 원자번호가 가장 큰 건 여기 질소네, 그죠? 이거 맞는 얘기다. 이렇게 12번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이건 너무 쉬워요. A는 양성자 개수예요. 원자번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B는 질량수거든요. 그지? 근데 얘 항상 큰 값을 가집니까? A는 B보다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아닙니다. B가 같고 A가 다른 원소, 동위원소 아니죠. A는 같고 B가 달라야 되죠. 틀린 얘기 너무 쉽습니다. 14번 표는 이온 또는 원자, 이것도 이온 또는 원자 X2-Y 플러스 Z에 들어있는 양성자랑 전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뭐 이미 전자수가 나와 있고 양성자수가 나와 있는데 이 X라는 녀석이 E-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양성자수가 8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얘는 전자수가 10개가 돼야 Y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Z는 2개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데 이미 B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8? 네, 28이 된다. 넘어갑시다. 15번. 요거 이제 비율 구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조금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자량 가가 있고 뭐 어려운 게 없어. 원자량 동위원소 가랑 나가 있는데 원자량이 35짜리, 37짜리예요, 그죠? 존재 비율이 75, 2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이 얘기 먼저 해야 된다. 여기서 봐봐. 그러니까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아 달라. 뭐라고? 얘랑 같이 봐도 돼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거지, 그지? 근데 우리 화학 원에선 얘를 같이 봐도 된다는 거야.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뒤에서도 문제가 이제 몇 개 남았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 원자량을 뭐로 봐도 된다 이거야, 이거를. 그렇지, 이거를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거 질량수로 봐도 된다 이거야. 이런 게 습관화가 돼야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X라는 녀석의 원자량이 35잖아. 여기 질량수 자리에다가 35를 써도 된다는 거죠. 얘랑 누구랑 비교하자 이거야? 37짜리랑 비교하자 이건데 얘를 75%가 있고요. 얘가 25%가 있는 거지. 3대1의 비율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 이거 아니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어떻게 구하면 돼? 100분의 35짜리가 그렇지 이렇게 이만큼 있고 37짜리가 그렇지 이만큼 있고 이거 계산을 해주면 약 36.5가 나온다. 그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35.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수직선으로 풀자 그랬지? 뒤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바로 밑에 13번에서 35 적고 여기 37 적은 다음에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가 여기 몇인 거야? 여기 36인데 여기가 몇 대 몇으로 있어야 돼? 3대 1로 있으려면 여기에 비율이 1대 3이 돼야 크로스에서 3대 1인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 그때의 여기 있는 요 지점 이게 평균 원자량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두 개 나누고 여기를 또 두 개 나눠서 한 칸, 두 칸, 세 칸 먹어주고 한 칸 먹어주고 그럼 여기가 37
5.5가 된다. 됐죠? 그래서 평균 원자력이 36이다. 틀린 거고. 니은 가와 나는 화학적 성질이 같아야 됩니다. 분자량이 다른 X2는 세 종류가 존재한다. 이것도 빈 공간에다가 좀 필기를 해놓을 건데 이건 어디다가 해놓을 거냐면 원래 1단에서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여기서 하려고 동의원수 어차피 또 나오니까 안 했는데 이거 잠깐 지우고 봐봐. 지금 A라는 원자량을 가진 이거 질량수인데 원자량으로 봐도 된다 그랬지? 원자량을 가진 X가 있고 B라는 원자량을 가진 X가 있어. 근데 얘네의 비율이 1대 1로 존재한다고 해보자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네의 비율이 요만큼 존재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평균 원자량을 구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를 구할 거냐면 평균 분자량을 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죠. A, X, A, X 이렇게 만나서 X2가 나온 그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또 A, X랑 B, X가 나온 X2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 X랑 A, X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이게 다른 거야,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마지막으로 BX랑 BX가 이렇게 나와서 X2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동위원수 몇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온 상태에서 뭐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네의 기체 뭐 X2를 이렇게 구하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시험 시간에 이걸 할 수 있냔 말이야. 없단 말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란다. 선생님들이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렇게 나와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 뭐가 원하냐면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 4개의 분자들의 분자량을 비율을 원해. 그럼 얘는 몇이야? 2A짜리죠. 얘는 A 더하기 B의 분자량을 가진 녀석인 거고 얘도 A 더하기 B의 분자량을 가진 녀석이죠. 얘는 2B의 분자량을 가진 녀석이잖아.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냐 이걸 원하는 거야.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니? 1대 2대 1로 나오는 거야. 1대 2대 1이지. 1대 2대 1이죠. 2A짜리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아, 오케이. 1대 2대 1. 그지? 2A짜리가 2A짜리 X2의 분자량이 2A짜리인 녀석과 X2의 분자량이 A 플러스 B짜리인 녀석과 이 B짜리인 녀석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온다? 1대 2대 1로 나온다. 사실 이게 제일 쉬운 비율이거든. 제일 쉬운 비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비율이 바뀐다. 그죠? 어떻게? 1대 2로 바뀔 때가 있고 1대 3으로 바뀔 때가 있다. 이거야. 얘를 좀 잘 보면 내가 한번 했어. 우리 곱셈 공식으로 얘를 봤거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A짜리 X가 하나 있고 B짜리 X가 있다. 그지? 얘를 어떻게 더해 보는 게 이렇게 됐니? 얘를 좀 바꾸자고. 그냥 X 빼고 원자량 A짜리랑 원자량 B짜리가 있어. 얘가 몇 대 몇으로 있어? 1대 1로 있는 거야. 그거를 제곱하면 그냥 얘네의 원자량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녀석들이 X2를 만들었을 때, 분자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녀석들이 비율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A 제곱 2A B B 제곱 이게 몇만큼 나와? 2A로 표현되어서 하나만큼 나오고 이게 A 플러스 B로 해서 두 개씩 나와. 두 개씩. 와우. 얘가 얼마큼 나오는 거야? 얘가 하나씩 2B로 표현돼서 하나씩 나오는 거지. 됐니? 네. 우와.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걸로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고. 위에 있는 걸로 연습을 해보면 좀 지워도 돼?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비율이 1대2로 바뀌었어. 1대2로 1대2로 바뀌었으면 사실 이렇게 노가다를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A, X짜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원래 그러니까 사실 1대2로 있다는 건 A, X짜리가 하나 있고 네. B, X짜리가 이렇게 있고 네.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런 상태에서 조합을 좀 구해보자 이거야. 머리가 아프잖아. 어떻게 하자 이거야. A짜리랑 B짜리가 있는데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야? 1대 2로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버려 그냥. 우와. 제곱하자 이거야. 됐니? 와우. 이거 어떻게 제곱하자 이거 제곱하자. 그러면 A제곱에 4 AB 4 B제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짜리가 1대 A 더하기 A X BX 해서 나온 게 4개 B에서 나온 게 몇 개? 1대 4대 4도 된다 이거지. 그럼 지금 여기 문제에서 분자량의 다른 X2를 물어봤어요. 됐지? 내가 이거를 그냥 원자량 A로 두고 A로 B로 뒀을 때 맞니? 그러면 A 더하기 B A가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야? 3대 1로 있는 거지? 이렇게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해? 제곱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돼? 9A제곱 더하기 6AB에 그냥 B제곱이지? 그러면 몇 종류 있는 거야? 그래 A짜리 원자량과 이렇게 있는 애가 이게 9개의 비율 A, B 이 비율이 몇 개? 이게 6개의 비율 이게 몇 개 비율 이게 한 개 비율로 나와. 어쨌든 종류는 세 종류인 거니까 우와. 맞는 거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됐죠?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특강을 만들 거야. 동위원소 관련된 걸 특강을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요 개념 수업은 문제를 풀기 위한 수준보다는 좀 낫지. 실전을 가기 위해선. 됐죠? 네. 됐습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드렸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끝까지 다 풀고 좀 쉴게요. 요거 보시면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답이 3번이 되는데요. 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죠? 얘네의 원자량이 지금 B 나왔고 B 플러스 나왔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가 지금 뭐야? 질량수지. 근데 원자량이 B래. 그러니까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같게 봐라 이런 얘기거든. 이게 18번에 17번에 또 똑같이 나온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질량수긴 한데 이거를 화원에서는 어떻게 봐라? 두 개를 똑같이 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량수랑 원자량이 같은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우선순위인 거야. 됐지? 원자량이랑 질량수가 같은 거를 먼저 봐라.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균 원자량이 B 플러스 0.4래요. 그러면 얘가 평균 뭐가 되는 거야? 질량수가 되는 거죠. 오늘 원자량이랑 질량수랑 같게 보라 그랬으니까. 얘가 평균 뭐가 되는 거니? 평균 질량수가 되는 거야, 질량수가. 평균 질량수가 뭐냐면 바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X원자의 질량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중성자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뭐만 빼면 돼? 양성자 A만 딱 빼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B 플러스 0.4에서 뭐만 빼면 돼? A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0.4가 5분의 2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답이 3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얘네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보자. 멋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얘네가 몇 대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X% 있고 얘가 Y% 있다고 해보자, 그지? 합해서 100입니다, 그지? 합해서 100. 100인데. 내가 이거를 퍼센트라고 할게 여기다가. 퍼센트라고 하면 조금. 그럼 만약에 이제 얘의 평균 원자량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B 플러스 0.2가 나왔어요. 0.4가 나왔어.
그러니까 b 플러스 0.4라는 요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0분의 그죠? 네. 100분의 b자리가 x만큼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b 플러스 2자리가 얼마만큼 있고요? y만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지? 이거 넘겨보자. 봐봐. 나 이렇게 안 풀었는데 봐봐. 100b 플러스 40인가요? 40은 bx 더하기 by 더하기 2y죠. 오, 젠장.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뭐가요? y가 왜 어떻게 해서 20이 나오니? 두 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똑같이 나오니?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상수인 이 새끼랑 똑같아야 되니까 y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y가 20이 되고 그럼 얘가 20b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요렇게 합해가지고 100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bx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80b가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몇이 되는 거? x가 80이 그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y가 20, x가 80이니까 몇 대 몇으로 있는 거니? 4대 1로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수직선으로 계속 풀 거야. 나는 모의고사도 수직선으로 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수직선을 딱 긋는 거지, 그지? 여기가 b자리고 여기가 b 플러스 2자리가 이렇게 있다, 그지? 중간에를 딱 끊으면 여기가 어디가 중간이야? 여기가 딱 중간인데 중간이 아닌데 여기가 중간이지, 그지? 여기 중간에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b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됐죠? 여기를 중간에 한 번 더 끊자. 여기를 중간에 한 번 더 끊으면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이게? 다 끊어지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거 5칸으로 나뉜다는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그치? 근데 평균 원자량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지금? b 플러스 0.2지점이란 얘기지. 그럼 사실요 제일 디테일하게 끄는 부분을 다 끊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몇 칸 끊어졌지 지금? 5칸. 여기 몇 칸 끊어졌어? 5칸. 그럼 얘도 반으로 나눠서 여기 5칸, 여기 5칸 끊어놔야 되는 거지. 오. 그럼 여기가 몇 칸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칸 되고 여기 몇 칸 돼? 4칸 되니까 크로스하면 몇 대 몇이야? 1대 4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4대 1이다. 또 물어보진 않지만 풀 수 있어요. 됐나요? 두 문제만 하고 좀 쉽시다. 17번. 다음 원소 x에 대한 자료다. 자연계에서 x의 동위 원소는 저렇게 두 개가 있다. 얘는 양성자 수가 n 그리고 질량수가 각각 a, b입니다. 그런데 마침 동위 원소의 존재비가 1대 3이래요. 그리고 여기 봐봐. 얘의 원자량이 각각 a, b래.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어떻게 보란 얘기냐? 같게 보라 그러지. 평균 원자량 한번 구해볼게요. 1대 3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AX짜리랑 BX짜리가 1대 3이다. 그죠? 그러면 얘가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은 몇 퍼센트씩 있는 거야? 이거 25, 75? 그지? 퍼센트로 안 따져도 상관이 없다는 걸 지금부터 하자 그냥. 사실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4분의 A자리가 몇 개 있고 하나 있고 B자리가 이게 평균 원자량이죠. 그러니까 5가 아니라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요거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A자리랑 B자리가 있는데 1대 3이라 그랬으니까 제곱해버리면 A제곱에 6AB에 B제곱이 9가 돼버리지, 그지? 뭐 물어봐? A짜리 물어보는 거 아니야? B짜리 물어보는 거 1대 9 아니야? 1대 9?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디귿. X2 1몰에 존재하는 중성자의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좀 있는데 이거 자연계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일단 평균 구해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X2 1몰에 존재하는 중성자의 양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x 하나의 평균 원자량이야, 그지? 근데 x2라는 건 이거를 2배 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2분의 a 플러스 3b짜리 뭐를 가지고 있는?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화학식량과 질량수를 어떻게 보라 그랬지? 같게 보라 그랬잖아. 여기에 뭐냐 그거? 그 양성자수 몇 개냐? 2n개지. 2n. 그지 그지? xn짜리랑 잘못 썼다. 그러니까 양성자수는 2n개지, 그지? 여기 2n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빼줘야 중성자 개수가 되겠네. 근데 질량수에다가 이거 분자량을 구했지만 x2의 분자량이지만 x2의 질량수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x2의 양성자를 빼버리면 여기가 그냥 n이 아니라 4n이 돼야 돼요. 그래서 틀린 얘기다. 17번까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마지막. 이게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저희 그 문제도 천천히 풀죠. 응? 저희 요즘 문제도 천천히. 그거 좋은 습관이야. 정말 좋은 습관. 그게 연습이 돼야지만 나중에 수능 가서 최저 맞출 때도요.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왜냐면 이제 그때 가서는 속독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화학도, 물리도 다. 보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 봐봐. 지금 가에 O2가 들어있는데 얘네의 질량수가 좀 다르죠? 전체 2몰 들어있고요. 각각 1몰씩. 얘는 CO2입니다. 여기도 질량수가 막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분석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 질량수가 16짜리예요. 근데 16짜리 질량, 지금 여기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이 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자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먼저 양성자수의 비를 구하라 그랬어, 그지? 옆에 정리만 좀 할게요. 이게 가고요. CO2.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풀진 않을 건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고 내신이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각각 가와 나를 좀 적어줬고 양성자수의 비를 좀 구해봅시다. 노란색으로 한번 해줄게요. 얘가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각각 8번이고요, 그죠? 여기 6번이고 8번이고 양성자의 개수 수를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얘만 봐봐. 얘만 보면 양성자가 몇 개냐? 이거 양성자가 16개인데 몇 몰 있어? 1몰 있어 곱하기 1 하면 16개 이렇게 있다 보면 되는 거고 여기 양성자 여기도 몇 개 있는 거야? 16개 있는 건데 몇 몰 있어요? 1몰 있으니까 양성자 16개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양성자 몇 개입니까? 여기는 22개. 얘 2몰 있으니까 양성자 44개 있고 얘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얘도 22개죠. 근데 얘는 1몰 있으니까 그냥 22개 있다. 얘 더해 보면 32이고요. 그죠? 제 더하면요? 66인가? 그러면 1대 2가 안 되네요? 걔가 아니고 중성자 수의 비도 구해보자.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성자는 괄호 안에 써줄게. 8개 중성자일 거예요. 8개 중성자일 거고 얘가 아마 10개 중성자씩이 있을 겁니다. 여기 중성자 6개, 중성자 8개, 여기 중성자 8개, 중성자 8개, 중성자 10개, 중성자 10개 이렇게 있겠지, 그지? 또 계산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잖아, 그지? 너무 좋자.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2개 더하면 어떻게 돼? 16개인데 1몰 있으니까 16개. 이거 2개 더하면 20개지? 1몰 있으니까 20개. 그러니까 가에서 중성자 개수가 36개. 나는 여기에 6, 8, 8, 22? 22네요. 다 더하면 중성자 개수가. 근데 얘도 몇 몰이 있어? 2몰이 있으니까 2개 하면 44개인 거지, 그지? 여기는 28? 다 더하면 28. 중성자 개수가 1몰이 있으니까 28개. 더하면 몇 개인 거야? 72? 71대 2가 돼야 되네요, 그죠? 72니까 아니다. 틀렸다 이거지. 둘 다 틀렸어. 전체 기체의 질량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분자량을 구해줘야 된다 이거지. 분자량을 한번 해볼게. 빨간색으로 분자량. 원자량의 합이죠. 원자량의 합입니다. 이거 원자량 몇으로 보라고 했어 지금? 16으로 그냥 질량수로 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분자량 몇이죠? 32지. 몇 몰 있어? 32g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32인가요? 얘 36이네. 거기에 1몰 있으니까 36g 되는 거, 그지? 얘는 더 해보자. 44? 44지? 44에 2몰 있으니까 88g이네, 그지? 오케이. 얘는 18, 14니까 여기서 6만 더하면 51몰 50g이다, 그지? 이걸 다 어떻게 해버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몇이 돼? 138g인 거고, 나가. 얘도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68인가요? 네. 그러면 1대 2가 맞죠? 그러니까 뭐야? 30, 69? 68 1대 2가 아니네. 1대 2가 아니네. 68대 138이니까 2로 나누면 34대 69 되네, 그지? 오케이. 34대 69다. 정정. 여기죠? 이제 저기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배웠고, 보어라는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하나 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온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지? 요 모형을 지금부터 어떻게 얘네가 나오게 됐는지를 좀 보자 이겁니다. 먼저 그 전에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해야 되니까 밑에다가 좀 필기를 하세요. 나 오른쪽에도 할게.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 근데 에너지가 얘가 25만큼 있다고 해보자고. 그걸 뭐 줄로 표현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에너지가 높은 물질은 항상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뭐 15 정도로 낮아진다고 해보자. 그때 뭐가 얼마만큼 에너지가 차이 나요? 10만큼 에너지가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10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유형이 두 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는 빛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열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 보어의 스펙트럼 모형을 볼 때 이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보지 않고 빛으로만 방출되는 걸 보겠다. 이 빛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분광기에다가 분광기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긴 분광기에다가 얘를 넣는다 이거죠? 그럼 빛이 굴절되면서 우리 눈에 쫘라라라락 하고 보일 거라고. 그때 나오는 요런 에너지의 띠,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가, 크기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렇게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을 때, 여기가 25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요 녀석이고, 이게 1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오른쪽 녀석이라고 해보자고. 얘가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쭉 내려갈 텐데, 요 중간 사이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면 얘네들은 모든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이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을 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25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녀석이 10이라는 에너지가 될 때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 왜냐하면 또 다른 에너지 준위가 있거든. 그러고 나서 얘가 한 번 더 에너지가 쭉 내려오는데 또 멈춰. 또 다른 에너지 준위가 있거든. 이건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값들만 방출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 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뭐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도 방출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빛들을 우리가 분광기를 통해 눈으로 관찰을 하면 연속적이지 않은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지. 됐니? 오케이.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다. 어렵니? 괜찮지? 오케이. 요것도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 거 있지? 파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는 것이고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는 작아져. 그렇지. 에너지는 작아져. 그렇게 되면 진동수라고 하는 F 있죠? F는 진동수인데 진동수가 뭔지는 물리에서 배울 거고 여기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되고 진동수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관계고 파장은 반비례관계다. 생각하시면 돼. 이걸 우리가 크게 좀 세 개로 좀 나눕니다. 화학에서는 하나, 둘 해서 하나, 둘, 세 개로 나누고 여기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불러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오른쪽이 파장이 큰 거야. 파장이 작은 게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야. 그래서 파장이 제일 작은 게 자외선, 파장이 제일 큰 게 적외선. 에너지로 따지면 에너지가 가장 큰 게 자외선,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게 적외선 되겠지, 그렇지? 보시면 돼. 그러면 이 페이지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 뭐 봐봐.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이나 백열전구의 빛을 이런 거 빛을 치는 거야. 햇빛과 백열전구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적인 색깔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 이유로 내가 알려줬다. 그 다음에 밑에 선 스펙트럼은 기체를입니다. 기체입니다. 기체를 방전할 때 여기서 방전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 어떤 녀석이 에너지가 낮은 제일 안정한 상태가 10이라고 해보자. 내가 거기다가 에너지를 가해 줄 거야. 그럼 에너지가 쭉 올라 25까지. 그리고 그 에너지 원을 꺼버리면 얘네는 다시 자연스럽게 원래 상태대로 쭉 가겠지, 그지? 그걸 방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압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어떤 녀석한테 전압을 걸어줘. 그럼 에너지가 올라가. 전압을 끊어. 그럼 다시 에너지가 쭈르륵 내려오는 거지. 그럴 때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체를 방전할 때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불연속적인 몇 개의 선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각각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다를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올 때 방출되는 빛과 이렇게 내려올 때 방출되는 빛과 이렇게 내려올 때 방출되는 빛이 다르겠지. 뭐가 다른 거야? 에너지가 다른 거지. 에너지가 다르다는 건 파장이 다르다는 것이고 각각의 위치들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이제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에너지랑 파장의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되셨어.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넘어가 보면 파장과 진동수 에너지 관계도 선생님이 다 봐드린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색칠해야 될 게 형광펜보다는 그냥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밑줄만 추면 될 것 같아.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증가한다. 즉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고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 관계다.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더 큰지를 파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자외선과 적외선 중에 에너지가 큰 건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외선이다.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배웠으면 배경 지식이 끝났고 보호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 수소 기체를 방전관에 넣고 그러니까 기체를 방전시킨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떻게 되겠어? 안정되어 있던 녀석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불안정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다가 그 에너지원을 꺼버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가 되고 무슨 에너지를 방출하고 빛도 방출하겠지. 그 실험을 보호가 한 겁니다. 수소는 전자가 몇 개입니까? 진짜 한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앞에 그림을 좀 그려드릴 건데 내가 그릴 수 있는 곳이 따로 맨 밑에 그림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밑에 그리시면 됩니다. 보자. 중간에 핵이 이렇게 있죠. 그죠? 중간에 핵이 이렇게 있어. 핵 양성자가 있어서 핵.
수소 원자를 그리는 거야. 수소 원자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듯이 요 전자가 한 개고요. 전자 껍질이 이렇게 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전자 껍질이 돌고 있을 거고. 전자 껍질이 한 개가 아니고 사실 몇 개 엄청 많아요. 그죠?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있고 이렇게 세 개 있고 그지? 네 개 있고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얘의 우리가 순서를 1번, 얘를 2번 전자 껍질, 3번 전자 껍질, 4번 전자 껍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쓰는 이 숫자는 주양자수라고 하는 양자수입니다. 물리량이에요. 주양자수라고 이제부터 외워야 돼. 어차피 뒤에 가서 다 하니까. 지금 주양자수는 우리가 n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주양자수가 1인 껍질, 두 번째가 주양자수가 2, 세 번째가 주양자수가 3, 네 번째가 주양자수가 4인 껍질로 배우고, 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자 껍질을 번호로 매긴 건 아니에요. 번호로 매긴 건 그 이후고, 보어라는 사람은 이 알파벳으로 매겼습니다. 첫 번째 껍질을 우리가 K라고 얘기를 하고 K 껍질, 두 번째를 L, M, N, O도 있겠죠, 그죠? 껍질을 이렇게 번호를 알파벳을 매겼다. 네. 이게 지금 수소인데요. 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전자가 있어야지만 굉장히 안정할 거라고, 그지? 굉장히 안정한 상태야. 전자가 안정한 상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바닥 상태. 그래서 우리 바닥 상태, 지금 얘가 바닥 상태입니다. 전자가 가장 가까운 핵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상태가 바닥 상태. 알겠어? 내가 여기다가 이거 방전시킬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해준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 전자라는 녀석은 음전하를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여기 핵과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해.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안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안정해, 불안정해. 전자가 핵 바깥으로 나갈수록 굉장히 불안정해. 불안정하면 에너지가 어떨까?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야.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얘가 지금 바닥 상태인 거야. 방전을 해.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지. 에너지를 주면 아까도 봤지만 에너지가 10인 낮은 상태에서 25로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질 거 아니야? 어디로 높아지는 거야?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바깥으로 쭉 보내보자. 이렇게 쭉 보내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번 간다고 해보자고. 전자가 여기까지 가, 이렇게. 여기까지 쫙 가는 거야. 쫙. 이게 이제 무슨 상태인 거야? 이게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들뜬 상태가.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에너지원을 꺼버려. 에너지원을 어떻게 한다고? 꺼버려. 만약에요, 원자에서 에너지들이 연속적이라면 여기 있는 전자, 들뜬 상태의 전자가 아래로 쭉 다시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로 오겠지. 그때 에너지를 방출할 거란 말이야. 방출되는 빛이 에너지가 어때야 돼? 연속적이어야 돼. 여기 이렇게 간격들이 없으면, 이 연속적이라면, 여기 또르르 연속적이라면.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관측했더니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 이걸 관측했더니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거야?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불연속적이라는 것이고, 불연속적인 그 에너지를 우리가 껍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소기체를 방전관에 넣고 고전압으로 방전시켜.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를 에너지로 줘가지고 들뜬 상태로 바꾸는 거야. 들뜬 상태가 된다는 건 전자 껍질이 핵으로부터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높은 상태가 되었다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 에너지원을 끄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만약에 여기가 연속적이었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났을 텐데, 실제로 프리즘에 통과했을 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건
요 원자들 안에가 에너지가 굉장히 불연속적이다라는 얘기지. 그거를 껍질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네? 오케이. 됐어.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기 밑에를 한번 보시면 이 껍질 이따 좀 볼 거고 필기를 마저 하시면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보어는 전자라고 하는 게 특정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나오는 이 궤도 있죠? 이 궤도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죠? 이 궤도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전자 껍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껍질의 이름이 K 껍질이죠. 주양자수가 1입니다. 그럼 각각의 에너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주양자수에 해당되는 에너지, 이 N은 마이너스 값을 붙인 다음 주양자수 제곱하고 여기다가 1312 계산하면 돼. 이게 단위가 kJ/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이렇게도 표현해. 그러니까 k가 뭐란 얘기야? 1412란 얘기지. 됐지?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서 여기다 계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가 2인 녀석의 에너지, 이 2는 마이너스 4분의 1312kJ/몰이 되는 것이죠. 또는 마이너스 4분의 k kJ/몰이 되는 거지?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문제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를 한번 보면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한번 보시죠.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면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궤도가 보입니다. 요거 요 궤도라고 하는 게 에너지 준이고요. 전자가 움직이는 전자 껍질일 수 있죠. 각각의 이름을 붙인 걸 보니까 여기가 K 껍질이고 주양자수 N이 1입니다.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이 N이 2이면서 L 껍질, 세 번째 껍질이 N이 3이면서 M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특정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이 궤도는 굉장히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주양자수에 따른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마이너스에 주양자수 제곱한 다음 1312kJ/몰이 된다. 이 주양자수는 정수입니다. 음수가 될 수도 없어요. 음수 될 수 없어. 자연수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자.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된 모형이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스펙트럼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어서 제한된 모형이고요. 전자는 원자핵 주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그 궤도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걸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며 핵에서 가까운 쪽부터 KLMN으로 표시하면서 주양자수를 1, 2, 3, 4로 붙입니다. 양의 정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불안정입니다. 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멀어질수록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분리불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 다음 인접한 두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좁아진다 그래서 형광펜 칠하시고 이거 뒤에서 바로 할 거고요. 밑에 보면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로 전해된 상태가 들뜬 상태다. 이렇게 가장 안정된 상태가 바닥 상태고 에너지를 줬을 때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 곳으로 전자가 이동하면 이게 들뜬 상태가 된다.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계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뭐 라이먼, 발머, 파신 뭐 이런 거는 선생님 좀 이따가 다음에 할 거고요. 여기를 먼저 보시면 아까 형광색 색칠한 게 뭐였어?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랬어. 지금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의 값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얘가 n이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인 L 껍질, 그죠? L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n이 2입니다. 그 다음에 M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근데 보니까 이 간격이 어때? 조금씩 좁아진다. 이게 특징인 거라고. 요거를 형광펜으로 색칠한 거고, 이게 왜 이런지는 지금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화투도 뭐안 배웁니다. 나중에 가서 배웁니다. 특징들을 하나씩 좀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특징과 이 파셴 계열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 한 번만 더 그릴 겁니다. 여러분도 밑에 공간이 있습니까? 네. 밑에 빈 공간이 좀 있나요? 그럼 빈 공간에다가 그림을 좀 그리세요. 여기 원자 핵이 있으면 수소입니다. 이거 수소고, K 껍질 주양자 수가 1, L 껍질 주양자 수가 2, M 껍질 주양자 수가 3, N 껍질까지만 그립시다. N 껍질 주양자 수가 4. 그 다음에 얘네가 쭉쭉쭉 나가서 맨 끝에 있겠지. 네.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무한대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전자를 아예 원자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지. 뭐가 되겠어? 그러면 이온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온이 되는 거. 에너지를 좀 구해봅시다. 에너지는요, 우리 아까 어떻게 계산했었죠? n 제곱분의 k.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맞죠? 마이너스 k. 얘는 마이너스 몇이 될까? 마이너스 4분의 k가 될 거라,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k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k가 될 것입니다. 그죠? 얘는 몇이 되겠어? 0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니까. 봐봐. 얘네가 왜 작아지는지를 좀 봐드릴게요. 보시면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몇일까요? 이것은 이거 빼면 되지. 마이너스 4분의 k를 빼면 4분의 3? 4분의 3 정도 되나? 절대값만 보면, 크기만 보면 4분의 3이죠. 여기는 얼만큼이죠? 계산하면 36분의 5 정도 될 겁니다. 오케이? 어때? 점점 이 차이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차이가 작아지는 거야. 됐지?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바닥 상태죠? 내가 에너지를 K만큼 줄게. 얼마만큼? 에너지를 K만큼 줄 거야. K만큼의 에너지를 얘한테 쫙 가해.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면 완전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겠죠. 왜?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K니까. 그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주면 얘는 바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고랬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요거 있죠,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자리가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수소를 이온화 시키는 에너지가 몇이다? K만큼이다. 이렇게 돼. K만큼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됐지? 하나만 더 필기하자. 화면을 꺼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핵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게 좀 더. 쭉쭉쭉 가서 무한대까지 가겠지, 그지?
오케이. 여기가 n이 1, 여기 n이 2, 여기 n이 3, n이 4, n이 5, 여기 n은 무한대. 무한대. 가는 건데. 그냥. 그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있던 수소 전자가 어딘가까지 올라가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됐다가 그 에너지원을 꺼버리면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제일 큰 에너지는 어떤 걸까 보는 거 봐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방출을 해. 그런 경우가 있겠지. 맞죠?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에너지 방출하는 경우가 있고 뭐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언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방출될까를 보는 거야. 내가 볼게. A랑 B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언제 가장 많이 방출될까? A가 가장 많이 A가 에너지가 엄청 센 거야, 그지? A가 엄청 센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얘가 지금 몇 층으로 떨어지니? 주영자 수가 1인 1층으로 떨어지지. 1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몇 층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어, 사실. 불원속적이니까 2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있겠지, 그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뭐 무한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C랑 D다, 그지? 누가 에너지가 큰 거야? 이때 C가 또 큰 거야. 마지막으로 얘가 3층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 3층에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질 수 있고 5층에서 3층, 뭐 무한대에서 3층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래 내가 D랑 E라고 하면 누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D가 더 큰 거죠. 그치? 오케이. 이걸 파장에다가 한번 넣어 보니까 오케이? 얘를 어디다 넣어 보니까 이 에너지 값을 파장에다가 아까 우리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파장이랑 한번 엮어보자 이거야, 이 에너지를. 그래서 파장을 딱 그려보니 파장을 딱 그려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거. A랑 B 중에 누가 에너지가 커야 됩니까? A가 커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건 이쪽 왼쪽이겠지, 그지? A가 여기 찍히는 거야. 얘가 여기 찍혔어. B가 어디 찍혀? B가 이쪽에 찍혀. 그 다음에 C랑 D랑 비교했을 때 누가 C가 왼쪽에 찍혀야겠지, 그지? C가 이쪽에 찍혀. D는 D는 이쪽에 찍히겠지. 얘네 작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지? EF라고 해야 되네. 이를 E, 이를 F. E랑 F 중에 누가 왼쪽에 찍혀야 돼? E가 이쪽에 찍혀야 돼. F가 이쪽에 이렇게 찍혀야 돼. 그죠? 파장에 찍었더니 이런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거지. 이렇게 찍혔다는 거야. 근데 마침 1층으로 떨어지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와 가장 작은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2층으로 떨어지는 애들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것과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것. 3층으로 떨어지는 애들 중에 가장 큰 에너지와 가장 작은 에너지. 그치? 1층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얘네가 다 무슨 영역에 있던 애들인 거야? 얘네들이 다 자외선 영역에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런 얘기야, 지금. 2층으로 떨어지는 애들만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어느 영역으로? 가시광선 영역에 에너지만 해당되는 녀석들이었고 이렇게 3층으로 떨어지는 녀석들을 보니 다 적외선에 해당되는 영역의 빛들이었다 이거야.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고 노벨상 받았고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발머라는 과학자가 발견했고 이걸 누가 파신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층으로만 떨어지면
1층으로만 떨어지면 다 라이먼 계열이고 그게 어느 영역에 있는 자외선 영역에 있는 선들이라는 거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주영자 수가 2인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떨어지면서 빛을 내면 그게 발머 계열이고 무슨 영역이고 가시광선 영역이고 어떤 녀석이든 상관없이 주영자 수가 3인 에너지 준위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방출을 해서 그거를 파장으로 찍어봤더니 그게 파신 계열이고 적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빛이었다 이거야. 됐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고 여기서 A랑 B를 좀 찍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맨 왼쪽이 A가 될 거고 그죠? 맨 오른쪽이 B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는 맨 왼쪽이 에너지가 가장 크니까 여기 C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되고 이 D가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뭐가 되고 E가 되고 이쪽 끝이 뭐가 되고 F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표를 보면은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죠. 라이먼 계열은 n이 뭐보다 큰 2 이상인 주영자 수 궤도에서 n이 1층으로 떨어지면 그게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파장 영역은 자외선이다. 발머 계열은 n이 3, 4, 5, 6에서 떨어지는 얘가 그죠? 단지에서 떨어지는데 그 이상은 안 볼 겁니다. 가시광선까지. 그다음 파생 계열은 n이 4보다 큰 녀석이 3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적외선 파장 영역이 된다. 이거를 외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몇 층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사람 이름과 파장 영역까지 외워줘야 되고 이게 포인트가 두 번째 포인트는 각각의 에너지가 누가 큰지를 비교해서 파장에도 찍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A랑 B랑 C랑 D랑 비교했을 때 어디 찍어야 되냐 이런 거야. 이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제일 왼쪽에 찍어야 되고 C를 D를 가장 오른쪽에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오늘 할 얘기가 끝나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가시광선이 확률적으로 자주 출제된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한 후에 문제를 교재에 있는 문제와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 풀면 양자수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요.